안녕하세요. 강혜영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밤 12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온 지 4일째입니다. 네, 진짜 따끈따끈하죠. 제목을 로마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실제 이제 로마 역사 이야기를 다루면서 제가 이제 다녀온 곳이 이탈리아만 다녀왔는데, 이탈리아에 로마하고 그리고 이제 나폴리 옆에 가면 폼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그리고 이탈리아 위쪽에 피렌체하고 그리고 베네치아, 그렇게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 이야기 중심으로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문화유산을 이제 로마 역사와 함께 같이 이야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고민을 엄청 하다가요. 왔노라, 보았노라, 느꼈노라. 사실 이거는 카이사르의 명언입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건 카이사르가 소아시아를 점령하고 나서 원로원에 이제 보고서로 이렇게 단 3줄 적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카이사르의 굉장한 문장력과 그리고 이제 자신만만한 그런 이제 카이사르를 잘 보여주는 명언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뭘로 바꾸고 싶었냐면, 사실은요, 왔노라, 보았노라, 감동받았노라 이러고 싶었는데 조금 과한 것 같아서 느꼈노라,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제 야경 모습이죠. 콜로세움 야경 모습입니다. 자, 이제 로마 이야기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로마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로마를 한마디로 설명하자 그러면 저는 이분이 로마를 가장 잘 설명한 말인 것 같습니다. 랑케라고 19세기 역사학자인데 20세기 이제 카라는 역사학자가 등장하기 전에는 최고의 명성을 갖고 있던 이제 역사학자입니다. 이 랑케라는 역사학자가 로마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 이전의 모든 역사는 로마로부터 흘러 들어갔고, 그리고 로마 이후의 모든 역사는 다시 로마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 이전의 역사는 모두 로마에게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로마의 역사 역시 로마 이후에 다른 역사에 다 영향을 끼쳤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사에, 특히 서양사에 있어서는 중심에 위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요 말이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주제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전의 역사를 로마가 그대로 다 영향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란 나라는 처음엔 아주 작은 나라였는데 제국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그 로마가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다른 나라의 이제 뭐 문화라든지 뭐 이렇게 제도라든지 혹은 이제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크게 성장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역시 이제 자신들이 이제 누린 것들을 이제 로마 역사 이후에 다른 나라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 역사를 제대로 알면 세계사는 반을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챕터는 모두 3챕터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속담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로마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로마의 성장 과정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춧돌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로마의 공화정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공화정은 로마를 성장하게 만든 그런 이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공화정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로마의 중심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팔라티노 언덕이라는 곳입니다. 자,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로마를 세운 사람이 로물루스라는 쌍둥이 형이라고 알고 있죠. 로물루스하고 레무스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둘이 함께 나라를 세웠는데 로물루스가 동생을 죽이고 로마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 로물루스가 로마를 건국한 현장이 바로 이 팔라티노 언덕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의 이 유적은 로마의 시작점이다,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팔라티노 언덕에 올라가 보면 이제 로마 시내, 특히 요 아래쪽에 포로 로마나라고 로마의 중심지가 한눈에 보여지는 곳이죠. 아주 전망이 최고인 곳입니다. 자, 이 팔라티노 언덕에서 이 로물루스가 로마를 건국했고요. 로마라는 이름도 로물루스에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건국된 로마가 사실은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리스가 막 번성하던 시기에 로마는 아주 작은 도시국가였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로마도 초기에는요.
자, 그런데 이 로마가 성장하게 된 배경 중에는 공화정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도 처음에는 왕정이었습니다. 왕이 다스렸죠. 그런데 이 왕정을 폐지하게 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자, 그 사건이 로마의 이제 왕의 아들이었는데, 이 로마 왕은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갔어요. 로마가 작은 이제 도시국가다 보니까 이탈리아 한 중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하고 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당시 왕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왕의 아들이, 그러니까 왕자겠죠, 그렇죠? 왕의 아들이 사고를 칩니다. 왕의 아들이 평소에 점 찍어 놓은 여자를 이제 밤에 찾아가서 겁탈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사건을 일으켰는데, 이제 이 여인이 이제 겁탈을 당하고 나서는 남편에게, 군대에 가 있는, 전장에 나가 있는 남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생겼으니 빨리 돌아와 주면 좋겠다 하고 이제 편지를 쓴 거죠. 남편이 돌아왔을 때 이제 자초지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자결을 해요. 자, 그러니 이 남편은 부인의 원수를 갚으려 하겠죠. 이 남편과 함께 이제 전장에서 돌아온 사람 중에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브루투스가 이제 이 친구를 대신해서 이거는 왕정의 문제이다. 이 왕정을 폐지시켜야만 한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회로 왕정을 폐지시키게 됐죠. 그래서 이 브루투스가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로마의 그 어떤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다라는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왕정을 혁명을 일으켜서 왕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는 공화정 시대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가 이제 공화정이라는 체제를 갖추게 돼요. 자, 로마가 공화정 체제를 갖추는데 큰 역할을 한 게, 실제로 이제 공화정이라는 건 주로 우리가 원로원들이, 이제 원로원이라는 건 귀족들입니다. 이 귀족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치를 하는 거죠. 근데 조금씩 이제 평민들도 정치에 참여를 하는 그런 이제 공화정의 체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수 있게 된 게, 로마가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게 포에니 전쟁이라는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 포에니 전쟁은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포에니 전쟁은 로마하고 카르타고와의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 로마하고 카르타고의 사이에 3차례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전쟁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한 사람 등장을 하는데, 하니발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하니발 장군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 포에니 전쟁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카르타고와 로마의 전쟁은 여기 시칠리 섬을 놓고 로마하고 여기에 있는 카르타고하고 격돌이 붙었습니다. 자, 그럼 보통 여기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주로 이제 바다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배를 더 잘 다루는 쪽이 유리할 겁니다. 그 당시 카르타고는 이제 일찍부터 바다로 나가서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를 아주 잘 만들고 잘 다룹니다. 그에 반해서 로마는요, 여기 내륙에 있는, 바다를 끼고 있긴 하지만 요 내륙에서 성장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배를 만들 줄도 몰랐고 배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전쟁의 결과는 뻔하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뻔하지 않았습니다. 이 1차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한 거예요. 로마가 카르타고를 어떻게 끊고 승리할 수 있었냐면, 우연히 로마가 카르타고가 버리고 간 이렇게 좀 부서진 배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잘 연구를 해서 자기들도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막 배를 만들어서 이제 이 배를 가지고 싸운 겁니다. 그런데 이 카르타고는 일찍부터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땅에 대해서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돈 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 내 땅을 지키고자 뭐 이런 이제 욕심보다는 이제 자기들의 바다를 지키고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무역을 하러 바다를 나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주로 용병을 사서 군대를 운영을 합니다. 근데 로마는요, 자기 땅을 스스로 이제 지키겠다고 모인 병사들이죠. 그러니까 한쪽은, 카르타고 쪽은 이제 용병이죠. 쉽게 얘기하면 돈으로 산 병사들이고, 로마는 실질적으로 로마를 지키겠다고 목숨 걸고 나와서 싸우겠다는 로마 군사들이었죠. 그러니 이제 1차 전쟁에서 이 로마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카르타고 열받았겠죠, 그렇죠? 카르타고에 체면이 있는데, 자, 그래서 카르타고가 이제 하니발 장군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니발 장군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로마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자, 카르타고가 배를 잘 만들고 바다를 잘 다니니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맞겠죠. 자, 근데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고 하니발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여기에 알프스 산맥도 넘어가고 피레네 산맥도 넘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다들 이거는 불가능한 거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하니발 장군은 대체로 보면 불가능한 것들은 많다. 그런데 관점을 바꾸고 보면 불가능한 거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이제 군대를 이끌고 넘어갑니다. 또 그냥 군대만 이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코끼리 떼까지 데리고 갑니다.
코끼리를 데리고 이 이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간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겠어요. 자,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로마의 북부 지역까지 도착을 했을 때는 여기 이탈리아 반도의 북부 지역에 이제 도착을 했을 때는 거의 함께 데려간 군대의 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피해가 컸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니발이 이렇게 힘든 여정을 거쳐서 이탈리아 북부를 공략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요. 카르타고가 앞에서 전쟁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뭐였죠? 카르타고의 군대들은 용병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들도 우리 군대에 가면 전우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전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힘들고 힘든 시간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생사를 넘나드는 이런 힘든 난코스를 이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들에게 그런 전우회를 생겨나게 만든 겁니다.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넘어간 거죠.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탈리아는 당연히 로마는 카르타고 이쪽으로 공격을 해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쪽은 이제 생각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이제 상대의 허를 찌르겠다라는 전략이었지만 그 밖에도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로마의 허를 찌르면서 여기에서 또 로마와 반대되는 세력들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쪽으로 이제 이탈리아를 공격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로마와 이제 접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하니발의 전략대로 그대로 맞아 떨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럼 로마에는 하니발에 맞설 만한 이제 장군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로마에도 스키피오라는 장군이었는데 하니발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면서 길을 찾을 수 없다면 길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갔잖아요. 그랬을 때 로마에서는 스키피오라는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내게 일어나는 일 10%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90%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황에 굉장히 잘 반응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전략을 쓰냐면 벌써 하니발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하니발보다는 굉장히 어리거든요. 그래서 하니발을 장군으로서는 존경하지만 적이니까 이제 면밀하게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스키피오는 하니발의 전략을 다 꿰뚫고 그걸 하니발이 상대가 절대로 막아설 수 없는 방법을 이제 구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키피오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있는 카르타고의 지원병이 이제 가는 것을 차단시키고요. 그러면 지원병이 더 이상 오지 못하니까 여기에 있는 카르타고 군대는 일시적으로 고립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로 쳐들어가서 카르타고 군대를 쳐부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카르타고의 본거지를 쳐들어갑니다. 자, 그러니 나는 다른 집을 공격하려고 쳐들어갔는데 내 집에 누가 또 저기 쳐들어온 꼴이죠. 그러니 하니발이 어쩔 수 없이 이쪽을 또 군대를 끌고 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니발이 이쪽으로 와서 로마에서 쓰던 전략을 그대로 쓴 거죠. 코끼리 부대를 앞세우고. 그런데 이거를 스키피오는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코끼리들을 어떻게 요리하면 좋을지 그걸 다 파악하고는 이제 코끼리들이 이제 막 밟고 지나가잖아요. 병사들을. 무지막지하게 밟고 지나가는데 아예 코끼리들이 쌩 지나가도록 길을 터져버린 겁니다. 그런 전술을 쓰는 한편 또 코끼리들이 이렇게 원래 작전대로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코끼리 떼 앞에서 나팔을 분 거죠. 그래서 코끼리들이 이제 이 소리에 나팔 소리에 놀라서 이렇게 마구 도망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끔 그런 전략으로 이제 이 하니발의 군대를 스키피오가 깨부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2차 전쟁도요 로마가 승리했죠. 이게 바로 로마에게는요 자신감을 가져다 준 그런 이제 전쟁이었죠. 자, 그렇게 이제 로마에서 스키피오가 승리하고 하니발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렇죠? 결국 자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입장에서는 카르타고 덕분에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르타고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총 3번의 전쟁을 했다 그랬잖아요. 카르타고를 다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카르타고에게 무기라 이런 것도 그 전에 다 이제 2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 빼앗은 상태에서 다시 카르타고에게 트집을 잡아서 공격을 해요. 자, 이렇게 다시 로마가 공격을 해오니까 카르타고 입장에서는 무기가 없어도 내 집과 내 가족과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맞서야 되겠죠. 그래서 집에 있는 농기구나 이런 걸 듣고 맞섭니다. 근데 이제 승리할 수 없겠죠. 결국 카르타고는 전멸하고 젊은 사람들 다 잡혀가고 그리고 그 카르타고는 여기에 있는 이 카르타고 땅은 로마가 아주 철저하게 보복을 합니다. 이 땅에는 이후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땅에 소금을 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로마가 자신들을 좀 힘들게 했던
세력에 대해서는 아주 응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부터 로마가 큰 자신감을 갖고 이제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는 조금 더 관용적이고 이렇게 좀 개방적인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자, 이 포에니 전쟁을 발판으로 로마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이후에는 이제 로마의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게 다 누구 덕분이냐면 로마의 군대 덕분이죠. 근데 이 로마의 군대는 나라에서 이제 징집을 하는 군대가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법적으로 이제 평민들은 나라가 징집을 하면 가서 군대를 가야 되는 의무가 있었죠. 그런데 로마에서는 이 평민들이 직접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가 무장을 합니다. 무기를 직접 사용. 그리고 직접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평민들의 역할도 굉장히 인정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평민들이 이후에는 점차 자신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내세우게 돼요. 그래서 뭐 12표법이라든지 리키니우스법이라든지 이런 평민들의 입장을 옹호해주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공화정 체제를 운영해 나가게 되는 거죠. 이 공화정은 기본적으로는 원로원이라는 이제 귀족들의 집단이 있고요. 그리고 평민들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민회라는 집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이 원로원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평민들은 이 민회를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이런 이제 정치 형태를 우리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행정 업무는 집정관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죠. 이 집정관은 2명인데 임기가 1년이에요. 한 사람은 귀족 출신, 한 사람은 평민 출신으로. 그래서 이런 이제 평민들도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공화정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 평민들도 이제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평민들도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평민들이 모여서 이제 의견을 수렴하고 자기 의견을 내고 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 공간이 바로 포로 로마노라는 공간입니다. 지금 봤을 때는 폐허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로마의 최중심지였습니다. 여기가 다른 지대보다는 지대가 좀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항상 비가 오면 물이 차던 그런 저습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의 언덕들이 다 여기로 이제 길이 모이다 보니까 여기가 사람들이 모이기 가장 좋은 곳이다 해서 흙을 메워서 이런 이제 중앙에 광장을 만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탈리아어로는 포로 로마노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포럼이라는 말을 쓰죠. 포럼 어떨 때 쓰나요? 뭐 토론, 뭐 회의 이런 이제 이런 의미로 쓰죠. 이 포럼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로마 시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자신들의 이제 의사 표현을 하던 그런 곳이었던 거죠. 자, 근데 이곳이 이제 이후에 로마가 다시 이제 뭐 르네상스 시기 오게 되고 새로운 건축물이나 이런 걸 만들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조각품이나 건물들은 다시 또 이제 그런 새로운 성당이나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재료로 쓰이게 되면서 여기가 이렇게 폐허로 변하게 된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 이곳은 로마의 중심지였던 곳이라 이렇게라도 지금은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가 이제 평민들의 힘을 이제 얻고 크게 성장을 하게 돼요. 이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아까는 요만한 지도를 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만큼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로마 제국 시기 때의 로마의 지도입니다. 엄청난 땅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지중해는 로마 앞에 바다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로마가 이렇게 큰 제국으로 성장하면서 이 지중해 앞바다를 로마의 호수로 만들었죠. 호수죠.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자, 이 로마 제국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로마는 더욱 풍족해져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 우리 모습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귀족들은 새로운 점령지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들여오게 되면서 굉장히 또 이제 크게 이제 부자가 되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전쟁에 나갔던 평민들은 전쟁에 돌아오고 나니까요. 자기가 농사 짓던 땅들이 폐허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평민들은 땅을 못 쓰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중심축이 되어야 될 자장농들이 다 몰락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대로 가게 되면 우리가 중산층이 무너지게 되면요. 국가가 위태해지죠. 자, 그래서 로마에서도 중산층을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자장농들을 살려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개혁에 앞장섰던 인물이 이 2명의 형제였습니다. 자, 그라쿠스라는 형제인데 티베리우스, 형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고요. 동생이 가이우스 그라쿠스입니다. 이 두 사람이 교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호민관이 되면서
이제 평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면서 그 당시 자정농들을 살리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게 돼요. 그래서 형 같은 경우에는 토지 제도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농지를 잃어버린 이제 평민들에게 농지를 나눠주자. 이런 이제 토지 개혁을 주장하다가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 가이우스 역시도 이제 가난한 평민들에게 곡물을 나누어 주고요. 그리고 토지 제도도 새로 하고, 그리고 뭐 로마 속주의 사람들에게도 로마 시민권을 나눠주자. 이런 주장을 펼치다가 누구의 공격을 받게 될까요? 원로원의 공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귀족들의 반발로 이들의 개혁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아마 이들의 개혁이 성공을 거뒀더라면 로마의 역사는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겠죠. 자, 그런데 이런 로마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자, 이렇게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대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 사회의 뭐 진보 쪽에 이제 사람들은 늘 뭐 개혁을 얘기를 하잖아요. 시대마다 항상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시대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개혁을 외친다는 건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 개혁이 대부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니 늘 시대마다 개혁을 크게 소리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게 로마 역사에서도 보여지는 거죠. 자, 우리가 로마가 이렇게 대제국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속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노예들이 들어오게 되죠. 우리가 노예 그러면 대부분 집에서 부리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마는 그 당시에 노예가 워낙 넘쳐나니까요. 평민들도 심지어는 노예 한 명은 거느릴 정도였으니 뭐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는 귀족들은 수천 명의 노예를 거느렸습니다. 그러니 이 노예들이 담당하는 역할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노예도 있고 뭐 농사를 짓는 노예도 있지만 또 그 중에는 대접을 잘 받는 노예들도 있었어요. 그리스에서 잡아온 노예들은 그리스어를 가르치는 가정교사로 이제 노예지만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노예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검투사 노예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검투사 그러면 글래디에이트 맞죠? 영화. 예,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탈리아어로는 글라디아토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검투사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영화를 접해보면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 혹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이들이 이제 검투사로 싸우게 됩니다. 검투사의 인생은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죠. 그리고는요, 검투사들끼리 붙기도 하고요, 검투사들이 맹수하고 붙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이 검투사들이 지면요, 그대로 죽음이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가 나를 죽이지 않았을 경우에 내 죽음은 이 검투사 경기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내려요? 엄지손가락을 들고 이러면요? 살려라. 이러면 죽여라. 근데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사람의 목을 살리라는 건지 죽여라는 건지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사람의 목이 아니에요. 검투사의 목이 아니라 이 검투사에게 승리를 거둔 사람의 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칼을 치켜들고 목을 베라는 거죠.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죽이지 말고 살려라. 이 사람은 졌지만 잘 싸웠다. 그래서 살려주라.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는 얘를 이거 칼이죠? 칼을 칼집에 넣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살리라는 거죠. 원래는 이거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와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검투사들이 싸워도 또 싸워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래서 이들 중에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좀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는 29명이 집단 자살을 했어요. 어떤 방법이었냐면 서로가 서로의 목을 졸라서. 그러니 그 당시 검투사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좀 엿볼 수 있는 일화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검투사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70여 명이 집단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로마를 탈출하려고 이제 북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남쪽으로 가면 바다가 있으니까 북쪽으로 도망을 해야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북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이들이 탈출했다. 그리고 잘 도망가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자 또 곳곳에 있는 이런 노예들이 가세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70여 명이 탈출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탈출 노예들의 숫자가 12만 명이나 부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별일 아닌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나중에는요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큰일이 돼버렸죠. 자, 그런데 이들을 그러면 이제 잡아들여야 되는데 그 당시 로마에는 주변 나라하고 또 이제 원정을 가고 전쟁을 한다고 또 싸움 깨나 한다는 장군들은 다 해외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제대로 또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또 이들 검투사들 중에는 또 삶이 곧 싸움이 곧 삶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싸움 한다는 사람들이고요. 또 그냥 싸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때는 전장에서 싸웠던 사람들도 있죠. 자, 그러니 이들을 진압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결국 이들이 거의 이탈리아 북쪽까지 탈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 북쪽 국경을 넘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면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잘 탈출하다가 되돌아옵니다. 왜 되돌아왔을까요? 보복? 물론 알프스 산맥을 넘기가 힘들었겠죠. 근데 이들의 처음 목표는요,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겠다라는 의지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삶은 정말 힘든 삶을 계속 살아왔는데 다른 로마인들의 삶을 보니까 특히 로마 귀족들 엄청 풍족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도망을 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도망을 칠 게 아니라 아예 자기들 세력이 커졌잖아요. 로마로 돌아와서 로마를 치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지배층들을 치자, 그리고 그들의 권력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어쩌면 과욕을 부린 걸지도 모르죠. 결국 이제 다시 돌아왔던 이들은 이제 원정에서 돌아왔던 폼페이우스,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한 재력을 갖고 많은 사병을 거느리고 있던 레피두스, 크라수스인가요? 크라수스? 예, 이들에 의해서 결국 진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이제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만 이 중에 이제 살아남아서 잡힌 6천 명의 노예들은 벌을 받아야 되겠죠. 이들이 처음 반란을 일으켰던 곳부터 로마까지 길마다 줄지어서 십자가형에 처해집니다. 이런 모습으로요. 네, 십자가형에 다 처해지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런 반란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만적의 난하고 참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만적 역시도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누구든지 기회만 되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노비였지만 주인들을 죽이고 노비 문서 불사르고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자 했거든요. 근데 결국 그런 일이 과거에는 또 쉽지 않았던 거죠. 결국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스파르타쿠스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폼페이우스 같은 사람이 이제 이들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큰 인기를 얻게 됐죠. 자, 그리고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 그리고 거기에 또 해외 원정에서 이제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을 거두던 카이사르까지, 이 세 사람이 로마에서 인기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는데요. 그게 가능했던 게 로마에서는 자장농들이 다 땅을 잃어버렸죠. 몰락해버렸습니다. 이 자장농들이 이제 뭐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일자리들은 다 노예들이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이 들어갈 곳이 이렇게 전장에서 만난 장군들의, 유명한 장군들의 사병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병을 거느린 이름난 장수들이 그 당시에 권력을 쥐게 됩니다. 세 사람이 함께 권력을 쥐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삼두정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 명이 있을 때는 권력의 구도가 이렇게 균형을 잘 이룹니다. 자, 그런데 크라수스가 먼저 죽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 둘이서 이제 권력 다툼을 하게 되죠. 자, 당시에도 카이사르는 해외 원정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또 해외 원정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제 개선 장군이 되면서 더 인기는 하늘을 찌르게 될 겁니다. 누가 긴장하겠어요? 폼페이우스가 긴장을 하겠죠.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원로원을 설득을 합니다. 카이사르가 돌아오게 되면 카이사르가 권력을 다 쥐게 될 거다. 그래서 카이사르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원로원과 짜고요, 카이사르를 죽이자고 합니다.
근데 카이사르는 엄청난 군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카이사르를 어떻게 죽일 것이냐? 해외에 이제 원정을 갔던 장군들은 돌아올 때는 이제 로마로 들어오기 전에 루비콘 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올 때는 무장 해제를 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카이사르가 무장 해제를 하고 로마로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로 들어오면 이제 무장 해제된 상태니까 카이사르를 쉽게 죽일 수 있겠죠. 그렇게 카이사르를 죽이고자 합니다. 자, 이거를요 카이사르가 몰랐을까요? 예, 알았겠죠. 그런데 무장 해제를 하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거고요. 하지 않고 들어가면요 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그렇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 하지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자, 그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러면서 루비콘 강을 건넙니다. 자, 그리고 바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로원 진압하고요. 그리고 폼페이우스를 잡으러 갑니다. 자, 폼페이우스는 그리스까지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폼페이우스가 카이사르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싸움은 머릿수로 하는 게 아니죠. 카이사르가 더 폼페이우스보다 기가 셌나 봅니다. 폼페이우스가 더 많은 군대를 갖고 또 도망을 간 거죠.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를 잡으러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인근에서 큰 이제 전투를 치르면서 이제 승리를 잡고요. 그리고 이 폼페이우스가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면 이집트로 도망을 가버려요. 근데 그 당시에 이집트의 집권자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하고 클레오파트라의 남동생이 공동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폼페이우스가 이집트로 도망을 왔는데 그 당시 이집트는 이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그러니 폼페이우스를 잡아서 머리를 카이사르에게 바칠까 아니면 폼페이우스 편이 될까 이제 결정을 해야 됐죠. 근데 결국 폼페이우스를 이제 폼페이우스가 도와달라 했는데 폼페이우스를 이제 버리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를 제거하고 권력을 쥐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폼페이우스가 죽임을 당한 거죠. 잠시 카이사르가 이집트에 머물게 됐었는데요. 폼페이우스를 쫓아온 거죠.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선물이라 하면서 뭔가를 배달을 해옵니다. 그게 뭐였냐면 큰 카페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카페트는 또 펼쳐서 무늬를 봐야 되죠. 그래서 카페트를 탁 펼쳤더니 이 카페트에서요 속이 훤히 비치는 옷을 입은 아름다운 미인이 등장을 해요.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겠죠. 이 미인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그 당시에 동생하고 공동 통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혼자 통치하고 싶겠죠. 그러려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카페트 안에 들어가서요. 이렇게 선물인 척 위장을 하고 카이사르 앞에 나타난 거죠. 카이사르가 여기선 조금 볼품이 없네요. 카이사르가 굉장히 로맨티스트입니다. 언변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갈리아 전기를 쓸 만큼 글솜씨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인물도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엄청난 많은 승리를 거둔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돈도 잘 쓰고요. 굉장히 어디 하나 이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마다 카이사르하고 이제 사귀겠다고 많이 덤벨들겠죠. 카이사르가 실제로 또 바람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람둥이들은 또 여자를 자주 이렇게 바꾸니까 상대적으로 욕도 많이 얻어먹겠죠. 그렇죠? 또 여자는요 하늘 품으면 5, 6월에 또 서리가 내린다는데 그러면 카이사르를 노리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카이사르에게 원망을 가진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답니다. 헤어진 여자들도 얼마나 잘 해줬는지 헤어지고도 카이사르에 대한 원망이 전혀 없었다 그러죠. 자, 그러니 이제 여기 이집트에서는 그 또 노하우가 뭔지도 궁금해지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클레오파트라와 또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로마로 돌아오기 전에 이제 소아시아 원정을 가게 되죠. 소아시아 원정을 가서 이제 깨끗하게 소아시아를 이제 정벌을 하고 원로원에 보고서를 탁 보냅니다. 뭐라고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끝. 뭐 내가 이렇게 보고서를 쓴들 뭐 할 말 있냐는 거죠. 자신만만하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걸 요 단 세 문장으로 세 마디로 끝내버렸죠.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승승장구를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 안에서는요, 카이사르의 권력을 감히 넘볼 사람이 없습니다. 종신 집정관이 되죠. 자, 이 카이사르가 이렇게 권력을 혼자 독차지하게 됩니다. 혼자 권력을 독차지하게 된 지 한 4년쯤 됐을 때 카이사르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해외 원정을 준비합니다. 이번에도 해외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카이사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죽음이 좋은 죽음일까요? 어떻게 죽는 게 좋은 죽음일까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카이사르가 예고 없는 죽음이 좋은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는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내가 죽을 걸 알게 되면 두려워지게 되고 두려워지게 되는 순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기력해진다, 뭐 이렇게 좀 좌절하게 된다,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새로운 원정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새로운 원정이 이제 기원전 40년에 새로운 원정으로 이제 한 4월쯤 원정이 이제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3월 15일이었는데 그날 원로원에서 회의가 있다 그래서 원로원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에서는 3월이 새해의 첫 달입니다. 예, 3월이 첫 달이에요. 이 3월의 15일은 우리가 이데스라 그래서 그 제우스에게, 로마에서는 주피터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에요. 그래서 3월이 새해 첫 달이고 그 15일의 첫 번째 15일이니까 되게 의미 있는 날이죠. 그런데 어떤 점술가가 카이사르에게 3월에 이데스를 조심하라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 15일을 조심하라 했던 거죠. 그런데 그날 원로원에 가는 그날이 3월 15일이었어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원로원으로 이제 가면서 원로원에 회의하러 가니까 무장도 하지 않고 가겠죠. 그리고 원로원으로 향하면서 길에서 우연히 그 점술가를 만났어요. 점술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3월에 이데스를 조심하라고 했지? 하지만 나는 이렇게 오늘도 살아있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자 이 점술가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님, 하지만 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원로원으로 향했죠. 그런데요, 원로원에 기다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카이사르를 에워싸고 마구 칼을 찌른 거죠. 제가 예전에 본 글로는 한 40여 번을 찔려서 죽었다고 하죠. 그렇게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요, 브루투스 너마저 였습니다. 자, 이 브루투스 아까 들었던 말이다, 그쵸? 아까 공화정을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된 사람도 이제 브루투스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름이 똑같아요. 이 브루투스 역시도 카이사르를 함께 죽였습니다. 근데 이 브루투스가 누구냐면 카이사르가 유언장을 작성해 놨는데 이 유언장에서 옥타비아누스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겠다 그랬어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누구냐면 자신의 누나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겠다. 그런데 만약 옥타비아누스가 거절하면 브루투스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겠다 라고 얘기할 만큼 아꼈던 인물입니다. 특히 이 브루투스는 카이사르의 한때 애인이었던 여자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브루투스가 자신에게 칼을 겨눈 거죠. 그래서 이제 브루투스 너마저 이런 얘기를 끝으로 숨을 거두게 되죠. 그럼 이 브루투스는 자기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아끼던 카이사르에게 왜 칼을 겨눴느냐? 이 브루투스가 그 앞에 나왔던 브루투스하고 사실은 이름은 다르고 다른 인물, 이름은 같지만 다른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생각은 같았던 거죠. 이 브루투스도 이 카이사르를 그대로 뒀다가는 카이사르가 거의 왕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 공화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카이사르가 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를 죽인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폼페이우스가 그 당시에 이제 폼페이우스가 아니고 안토니우스라고 카이사르의 친구이자 이제 뭐 부하였던 사람이 있거든요. 이 안토니우스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카이사르의 유언장을 공개를 하고 카이사르가 또 백성들, 평민들을 위해서 또 돈까지 나눠주라고 했었대요. 그렇게 이제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여기 이 자리에서 카이사르를 화장을 합니다. 그러니 이 시민들이요, 카이사르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렇게 막 느끼면서 막 폭동이라도 일어날 기세였어요. 자, 다행히 이런 상황을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또 새롭게 이제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역시 3명입니다. 자, 카이사르의 동반자였던 친구이자 부하였던 안토니우스, 카이사르와 늘 이제 가까이 지내던 인물이 있었고요. 그래서 카이사르의 모든 뭐 재산이라든지 이런 군사적인 권력 다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는 보다시피 되게 어려요, 그렇죠? 카이사르가 후계자로 이제 점 찍어 놓은 이제 자신의 누나의 손자죠. 후계자로. 이 사람은 가진 건 없습니다. 나이도 너무 어리고요. 그런데 단지 카이사르가 지명한 후계자다라는 그런 명분을 갖고 있고요. 실질적인 권력이나 물질적인 권력도 이쪽이 안토니우스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피두스까지 이 3사람이 삼두 정치로 또 권력을 함께 이어나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레피두스는 점점 이제 존재감이 없어지게 되고요. 이 둘 사이에서 이제 누가 또 권력을 차지하느냐 다투게 됩니다. 자, 이 둘의 대결에서는 안토니우스가 그래서 역시 옥타비아누스하고 대결 과정에서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자기들이 담당하는 영역을 나누자 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쪽을 이제 차지하고 이 안토니우스는 이집트 쪽을 차지했어요. 이집트가 물자가 굉장히 풍족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안토니우스가 잘못 생각한 거였죠. 여론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로마에 있어야 되겠죠.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에 가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로마를 버렸다, 이런 이미지가 생겨나게 되겠죠. 안토니우스는 이제 계속 이집트에 머물렀던 게 안토니우스가 이집트 가서는 또 클레오파트라고 또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는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요. 그러니 이제 여론은 옥타비아누스 쪽으로 점점 기울게 되고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안토니우스 세력을 악티움 해전에서 이제 대승을 거두게 되면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권력을 쥐게 됩니다. 자, 이 옥타비아누스는 권력을 쥐더니요, 자신이 황제가 돼도 될 건데요. 자신은 지금까지는 뭔가 로마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이런 이제 내전을 치렀는데 이제는 로마가 안정을 찾았으니 모든 권력을 원로원에게 다시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전까지는 지금 이 2차례 삼두 정치를 거치면서 원로원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모든 권력을 이제 원로원에게 돌려주겠다 그럽니다. 그 원로원의 귀족들이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에게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줍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요, 가장 존엄한 자,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황제와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이름만 황제가 아닐 뿐이지 거의 로마에서는 첫 황제로 이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받으면서 이 옥타비아누스 이후에 이제 자손들이 계속 로마의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공화정은 이제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로마가 성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속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로마가 대제국을 형성하면서 넓은 땅을 운영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법도 맞아요. 그래서 로마는 만민법이라는 법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또 시급하게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길을 닦는 일입니다. 왜요? 넓은 땅을 운영하고 이 속국들을 거느리려면 속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빨리 군대를 보내야 되고요. 속국에서 세금을 거두면 빨리 중앙으로 세금을 옮겨와야 되겠죠. 그래서 길을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또 시급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가 많은 길을 닦았고 이 로마의 길들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로마를 가보니까요, 길들이 다 좁아요. 그래서 거의 편도로 다녀야 되는 길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요, 큰 차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거의 뭐 우리 소형차 어떤 거 있죠? 모닝 같은 그런 사이즈의 차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에 이제 막 그물처럼 엮어진 길을 다 엮으면요, 지구 4바퀴를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로마가 길을 엄청 많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의 길은 로마가 대제국을 이뤘다라는 걸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속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로마 제국으로서 그리고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로서의 로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진 좀 잘 나왔나요? 자, 콜로세움입니다. 아침에 일찍 나서서 콜로세움을 탁 보는 순간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우리 콜로세움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검투사 생각이 나고요. 또요? 콜로세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보통은 네로, 검투사 경기 그러면 뭐 네로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콜로세움을 네로가 만들었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콜로세움은 네로가 만든 것이 아니라 네로 다음 왕이었던 이제 베시파시우스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네로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요. 우리가 네로 황제에 대해서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나요? 네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키워드들이 떠오르죠? 네, 뭐 폭군, 미치광이 뭐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잖아요. 기록이 아니라 이렇게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옷을 좀 많이 껴입고 왔는데요. 오니까 되게 춥거든요. 로마에서는, 이탈리아에서는 거의 기온이 겨울인데도, 거기도 겨울인데도 뭐 14도 안팎이었습니다. 네, 거기서는 15도인데 여기 와보니 영하 15도더라고요. 자, 거기는 날씨가 여름에는 뭐 한 40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대신에 여름에는 매우 덥지만 기온 높이 올라가지만 비가 오지 않아요. 근데 겨울에는요, 따뜻하지만 비가 많이 옵니다. 우리처럼 여름과 겨울이 이제 기온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만 비는 완전 반대인 거죠. 근데 이때가 바로 8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날씨는 더운데요. 6월, 7월, 8월이 비가 제일 안 오는 때거든요. 그러니 비가 안 왔고요. 당시에 로마에는 빼곡하게 집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들이 다 목조주택이죠. 그러니 불이 나면 이건 엄청난 화재가 됩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화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류사에서 정말 손꼽을 만한 대재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그 당시에 로마에 약 200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3분의 2가 다 불타버렸어요.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리고 잿더미가 되지 않은 것들도 화재의 피해를 많이 입었겠죠. 그러니까 이재민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겪고 나면 사람들이요, 화가 나죠. 누군가에게 분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문에는 이 불이 이렇게 화재가 나던 날, 이 화재가 9일 동안 계속됐거든요. 화재가 나던 날 네로가 그걸 보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로마 시민들의 불만이요, 비난이 누구에게 다 쏟아지겠어요? 네로에게 쏟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요. 그래서 네로는 자신에게 대한 비난이 많으니까 이거를 또 누군가에게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네로가 혹시 불 지른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소문이 나오니까 자기 역시도 그걸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야 됩니다. 그래서 네로가 그걸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대요?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이제 뒤집어 씌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도들에 대한 박해를 엄청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박해를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십자가를 다 만들어요. 그리고 이들을 십자가형에 처합니다. 죽이진 않고요. 그리고 그 둘레를 이렇게 묶어놓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거의 가로등처럼 밤을 밝히는 데 쓴 거예요. 사람의 몸에 기름을 붓고 가로등으로 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교도 박해 얘기하면 또 네로를 떠올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랍니다. 네로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반전이죠. 자, 이런 반전을 제기한 사람이 독일의 작가였던 이분인데, 이분이 이런 반론을 제기한 근거가 있겠죠. 근거가 타키투스의 연대기라는 이 책인데, 로마는 기록을 잘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를 우리가 많이 들여다볼 수 있는데, 특히 그 기록물 중에서도 이 타키투스 연대기가 굉장히 사실에 가깝게 이제 믿을 만한 이제 기록이라는 거죠. 주로 이제 왕의 일상이라든지 있었던 사건들을 이제 기록을 남겼다 그러거든요. 이 기록에 따르면 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던 시기에 네로 황제는 로마로부터 80km 떨어진 지점에 휴가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을 리 없죠. 자,
자, 그리고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빠르게 로마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이 이재민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재민들에게 광장이라든지 뭐 이제 기관의 문을 열어줘서 그들을 이제 수습하려고 이렇게 명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뒷수습을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면 네로가 이런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을 거라는 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인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이 화재를 진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수습 전에 우선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문이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문이 맞지 않다라고 반박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네로가 굉장히 아끼는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막시무스 경기장이라고 굉장히 아끼는 거의 목숨처럼 아끼는 경기장이었어요. 근데 그 경기장이 이 화재 때 함께 불타버렸거든요. 거기다가 이 네로 황제의 궁궐도 불타버렸는데 그곳에는 자신이 굉장히 또 애장하는 미술품들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그런 걸 놓고 본다면 이 화재와 네로는 관계가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 화재가 이제 끝나고 나서 도시가 거의 반 이상 다 불타버렸으니까 도시를 다시 재건해야 되겠죠. 이 네로 황제가 도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뭐 궁궐도 새로 짓고 건물도 새로 만들고 했지만 특히 신경을 썼던 게 배수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로를 제대로 깔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신경을 썼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놓고 본다면 네로가 이 로마 대화재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 그 소문은 왜 그런 소문이 났느냐? 네로가 폭군은 폭군인가 봅니다. 로마의 황제들 중에는 뭐 폭군은 여러 명 있었는데 자신의 어머니까지 죽이는 폭군은 네로가 처음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네로가 또 권력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컸나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에 뭔가 맞서려는 사람이 있으면 또 가차없이 제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부인이나 어머니도 죽이게 되면서 폭군이라는 이미지가 이제 강했었고, 그러면 이런 네로를 모함하는 소문은 누가 냈을까 추정을 해보니까요. 네로가 황제 즉위하자마자 원로원 세력과 권력 다툼을 합니다. 그래서 원로원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원로원들이 로마로 들어오는 세금, 속국에서 들어오는 세금들을 이 원로원, 국가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원로원들의 뱃속으로 이제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속국들이 내는 세금을 폐지시키겠다. 뭐 이런 이제 개혁을 추구했나 봅니다. 그러니 원로원 입장에서는 네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네로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결국 네로가 도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궁궐을 또 과하게 지었어요. 그러니 이제 결국 백성들이 네로가 그랬을까 하던 평민들도 네로가 그랬을지 몰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폭동이 일어났고 네로는 쫓기다가 자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바티칸 미술관에 가보면요, 큰 욕조가 있어요. 여기 사람 서 있는 거 보면 욕조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네로의 욕조입니다. 자, 네로가 여기에 이제 혼자 들어가서 이제 목욕을 하겠죠. 근데 여기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혼자서는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노예들을 허리를 굽혀서 계단을 만들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밟고 올라갔다 그래요. 그래서 폭군의 이미지는 벗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콜로세움은 누가 만들었냐 하면 네로를 쫓아낸 베시파시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되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베시파시우스는 원래는 이 네로 밑에 있는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장군이, 네로는 앞에 옥타비아누스부터 계속 황제 자리에 오른 황제의 계보에 있는 사람이고요. 이 베시파시우스는 장군 집안이에요. 귀족 집안도 아니고. 그러니 이 사람이 이제 능력에 따라 왕위를 차지하긴 했는데, 황제가 되긴 됐는데 정통성이 부족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제 인기를 끌기, 마음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시설을 만들겠다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콜로세움이었습니다. 엄청 큰데요. 이 콜로세움에는 여기에 지하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1층, 2층, 3층, 4층까지 있었다 그러거든요. 1층에는 주로 이제 왕이라든지 귀빈들 이제 서게 되고요. 2층은 귀족, 뭐 3층은 평민, 그리고 4층은요 노예와 여자들. 그렇게 이제 계급에 따라 입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콜로세움에서는 여기에서
해전도 가능했답니다. 이 해전 어떻게 가능하냐면 여기를 이렇게 이 공간을 나무 마루 바닥으로 이렇게 다 덮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 공간이 이렇게 여기가 다 밑에 지하 공간이 빈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밑에는 배를 놔두거든요. 그리고 물을 공급하면 배가 뜨겠죠. 그래서 마룻바닥을 다 걷어내고 나면 거기서 해전을 실제로 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몇 차례 해전을 이제 이 콜로세움 개장하고 보였었는데 엄청 인기를 끌었겠죠. 근데 문제는요, 물 집어넣고 물 빼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해전을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경기장은 다른 곳에 새로이 만들고, 여기에는 이제 지하 공간에 이렇게 이 검투사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 그리고 맹수들을 가둬놓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이제 관중들 앞에서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맹수들하고 검투사가 동시에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시설도 갖추고 있었다 그래요. 자, 그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위를 덮고 여기에서 이제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검투사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피가 막 흩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이 다음 경기가 할 때 되면 또 피를 또 다 걷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마룻바닥을 또 다 이렇게 피를 닦고 이러기가 힘드니까요, 이 위에는 다 모래를 깔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피 터지는 혈전이 벌어지고 나면 그 모래를 이제 싹 거두어들이면 다시 깨끗해지는 거죠. 근데 그 모래를요, 그래서 이게 경기장에 깔리는 모래라는 의미거든요. 그 모래를 아레나라고 한답니다. 아레나가 뭐예요? 수영 메이커죠. 네. 네, 그게 거기서 따온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콜로세움에는 1층으로 이제 입장을 하는데요. 문이 80개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0개 문으로 동시 입장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귀족들이 입장하는 문은 4개를 별개로 만들어 뒀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6만 명을 수용 가능합니다. 이들 다 6만 명이 입장하는데 시간도 별로 걸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6만 명은 이제 표를 사면 몇 번 문으로 들어가서 몇 층에 몇 번 좌석으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게 표에 적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 앉는 거죠. 근데 그 시스템이요, 지금 우리 야구장 같은 데 가면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로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콜로세움 옆에는 요 개선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개선문은 이제 콘스탄티누스의 개선문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개선문은 이제 개선 장군이 통과하는 문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죠. 이 개선문을 로마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 하는데, 실제로는 황제 제정 시대보다는 공화정 시대 때 더 많이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이렇게 돌로 된, 대리석으로 된 개선문이 지금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로마 시내에만 3개만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물론 남아있지만요. 여기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에 이제 요 개선문에는 여러 가지 조각들이 있는데, 개선문 그럼 어쨌든 전장에서 승리하고 온 개선 장군들이 들어오잖아요. 이 개선 장군이 이제 마차에 타면서 등장을 합니다. 개선 장군이 타는 마차는 멋있는 말이 끌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선 장군의 말은 4마리의 백마가 개선 장군의 마차를 끈다고 합니다. 근데 그 4마리의 말을 에쿠스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 에쿠스라는 차 이름은 개선 장군을 태우는 말. 그러니 에쿠스가 왜 에쿠스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면 진짜 에쿠스가 그 에쿠스가 되려면 에쿠스를 살 때 흰색을 사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때 개선 장군이 들어오면 때요, 이제 자기가 승리한 곳에서 많은 전리품을 갖고 들어오겠죠. 이 전리품 중에는 뭐 물건도 있을 거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적장도 데려와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처형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데려온 노예들을 개선 장군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나눠줘도 되고 죽여도 되고, 이건 개선 장군의 몫인 거죠. 근데 이런 개선 장군에게 주어진 노예들의 생명줄을 개선 장군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정확한 이제 영어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이 단어가 사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면권. 우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면권. 네. 그러니까 역시 대통령에게도 그런 권력을, 개선 장군에게 해당하는 그런 똑같은 권력을 그렇게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시기에 이제 로마 제국은 굉장히 번성한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자, 로마가 굉장히 번성했다는 걸 또 보여주는 곳 중에 하나가 폼페이라는 도시죠. 이 폼페이는 로마보다 좀 더 남쪽에 굉장한 이제 휴양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많은 귀족들이 별장을 가지고 있던 곳이었죠. 자, 그런데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폼페이는 사라진 도시가 돼버렸죠. 자, 그 당시에 이 폼페이의 화산 폭발이 일어나던 그날 이 폼페이에서는 축제가 일어나고 있었답니다. 그것도 불의 신을 위한 축제였대요. 그런데 마침 이 산 위에서 막 불꽃이 튀면서 이러니까 사람들은 화산을 처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 신을 위한 이 축제를 여는 이 시기에 불의 신이 화답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저 베수비오 화산 근처로 막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산 쪽으로 쫓아가는 사람, 그리고 무서워서 집으로 도망가는 사람은 다 죽었고요. 바다 쪽으로 탈출하려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살아남은 거죠. 그 당시 한 2만 명 정도가 여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10%가 그대로 폼페이와 함께 죽음을 맞게 됩니다. 2,000명 정도가 그대로 죽음을 맞게 된 거죠. 이 폼페이의 유적이 1500년대 후반에 처음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탈리아가 이걸 뭐 이제 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고요. 나중에 이제 1800년대에 와서 이제 프랑스에서 여기를 발굴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여기 나서서 발굴을 해주면서 굉장히 많은 또 유물들을 약탈해 갔다 그러죠. 그리고 이탈리아는 1800년대 후반에 이제 통일을 하고 나서 본격적인 발굴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발굴 중입니다. 지금 한 3분의 2 정도가 발굴이 된 상태라 그러고요. 그 폼페이 중에 저희가 갔을 때는 한 10%만 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10%만 공개를 하는데도 둘러보는데 한 2시간 걸렸었습니다. 자, 이 폼페이 가보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처음 본 것 중에 하나가 여기도 역시 원형극장이었어요. 원형극장의 가장 로얄석이 어딜까요? 요 아래쪽에 대리석 부분, 여기가 로얄석이겠죠. 그리고 이제 요 앞에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 또 그런 공간이다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지 않은데 앞쪽에 이제 무대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여기에서 이제 연극을 하다 보면요, 살인을 하는 내용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의 연극을 할 때는 직접 살인을 했답니다. 직접 죽였답니다. 실사예요. 완전 오리지널이죠. 네, 생방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럼 누가 배우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배우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런 배우는 일종의 대역을 쓴다고 합니다. 어떤 대역이겠어요? 네, 노예들이나 사형수들. 네. 그러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요. 자, 여기에 가보면 요 뒤에 보이는 화산이 바로 베수비오 화산이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화산재를 걷어낸 부분에 잔해만 남아 있습니다. 이 영화 보셨는가요? 네.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게 이 화석이라 하면 좀 화석 아닌데 화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이 폼페이에서 발견된 이 화석을 보고 이런 영화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보진 못했어요. 여기에서 발견된 것 중에 대부분은 나폴리에 있는 박물관에 보관을 하고 있고 여기에 몇 가지만 이제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는 예전에는 그냥 화산재로 인해서 사람이 굳어진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화산재가 6m가 쌓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묻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화산재가 굳어지게 되면서 그 화산재 안에 묻힌 사람은 그대로 뼈가 그러니까 육신이 살이 썩고 뼈까지 다 사라지게 고온 때문에요.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들어있던 모습대로 이게 굳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구멍 같은 게 이렇게 뚫려 있는데 거기에 석고를 부어 놓으면 그 사람이 있었던 모습 그대로 이게 나온답니다. 그게 바로 이거인 거죠. 이거는 무슨 모습인지 아시겠죠? 이건 뭘까요? 그거 같아요, 그거.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쪽이 아마 머리일 겁니다. 이렇게 들어누운 개 시신인 거죠. 개의 죽은 모습인 거죠. 개 죽음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엎드린 채 죽음을 맞은 사람의 모습인데 해설하시는 분의 말씀으로는 이렇게 임산부였던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가리면서 이렇게 엎드린 채로 이렇게 죽음을 맞은 모습, 이런 것들을 폼페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로마에서도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 지나고 나서요, 한참 있다가 네르바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요 5 황제들이 연달아 황위에 오른 요 시기를 로마에서는 최전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5 황제들은 다 명군이었던 거죠. 자, 이 5 황제들은, 우리가 황제는 피에 의해서 이렇게 세습이 되잖아요. 그러면 뛰어난 황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다 뛰어난 황제들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래서 이 200년 동안은 로마에서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 그래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하면요. 이들은 다 자신의 자식들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준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후계자를 양자로 들여서 그들에게 황위를 계승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 동안, 이 시기를 마키아벨리는요, 로마 역사를 연구해 보면 어떻게 하면 좋은 정부가 탄생할지 알 수 있다 그럽니다. 티투스를 제외하고 혈연 관계로 세습을 통해 황제에 오른 사람들은 대부분 능력 없는, 오히려 로마를 뒷걸음질치게 만드는 암군이었던 반면에 네르바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는 양자에게 황위를 물려주면서 계속 명군들이 탄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혈연 관계에 의한 세습이 다시 시작되면서는 다시 로마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나온 말이 이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인데요. 그 당시 이 시기 동안은 로마에 의해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던 시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응용하면 지금 우리 세상은요, 팍스 아메리카나라 그래서 미국이 세계 평화를 주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팍스 차이나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 나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두 나라에 의해서 이 국제사회가 좌지우지되는 이런 틈바구니에서도 우리는 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 로마라는 곳이요, 크리스트교 박해가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오랫동안 크리스트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어요. 로마가 다른 민족이나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트교에 대해서는 박해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는데 이 크리스트교는 유일신을 이제 외치니까 크리스트교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졌고, 크리스트교도들은 몰래 예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지하 무덤에서 이제 예배를 봐야 됐던 거죠. 자, 그런데 결국은 그 크리스트교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지던 그 현장이 지금은요, 바티칸 궁이 들어와 있고 세계의 크리스트교의 중심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역시도 로마가 처음에는 크리스트교를 박해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이고 이런 개방적인 자세와 포용의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지금은 세계 크리스트교의 중심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이고요. 여기에 요 돔 밑에 여기를 이제 쿠폴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전망대에 올라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앞에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 자, 지금 이렇게 원형이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길게 나 있죠. 이게 무슨 모양일까요? 열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성 베드로 성당이라 그랬죠. 우리가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입니다. 예수가 이제 올라가면서 예수가 베드로에게 열쇠를 줬다 그럽니다. 이 열쇠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다 한 거죠. 그러니까 열쇠를 베드로에게 줌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의 대리인으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고, 그래서 이 모습도 이 베드로가 받은 열쇠 모양인 거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겁니다. 이 로마가 무작정 통치를 한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이렇게 통치를 한 거죠. 이건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로마의 문화유산들을 들여다보면서 로마가 얼마나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나라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트레비 분수가 뭐 로마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 트레비 분수가 실제로 로마의 수로들이 모여드는, 그 로마의 수로에 의해서 물이 모여드는 그런 곳이라 그래요. 여기에서가 사진이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저기 앉아 계신 배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수도교가 로마 곳곳으로 이제 수도교가 물을, 산지에 있는 물을 이렇게 끌어들이는데요. 이제 이 높이 차이로 인해서 물길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물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곳으로 사람이나 마차도 지나갈 수 있게 한 거죠. 이 수도교를 직접 보면 정말 멋있었겠는데, 이 수도교는 프랑스 프랑스 남부 쪽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건 못 봤지만요,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도 수도교가 남아있는 모습을 로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로마가 굉장히 실용적인 건축수를 자랑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건축을 가장 안정적으로 짓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치형으로 짓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술은 로마가 자체 제작한 기술이 아닙니다. 로마의 발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 전에 많은 민족이나 문화의 영향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들로부터 배운 기술입니다. 그걸 이제 자신들에 맞게끔 이렇게 활용을 한 거죠. 자, 여기는 로마의 판테온 신전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제 멋있는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요 사진을 넣은 이유가 이제 이 판테온 신전 앞모습 말고 이 뒷모습도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요. 이 판테온 신전은 로마의 모든 신을 다 모시는 신전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다신교인 그런 나라임을 잘 보여주는 신전이고요. 여기 계시네요. 잘 나오셨죠? 자, 이 판테온 신전 앞에는 이 오벨리스크라고 이집트에서 갖고 온 오벨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가장 많은 오벨리스크를 훔쳐온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더라고요. 12개가 있다 하더라고요. 자, 이 판테온 신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성 밖의 모습도, 이 신전 바깥에, 지금은 성당입니다. 신전 바깥의 모습도 웅장하지만요, 그 속을 들어가 보면요, 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유리가 아닙니다. 뚫려 있어요. 뚫려 있는데 비가 안 들어온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요, 이 판테온 신전은 대신에 천정은 구멍을 뚫어 놓고요, 주위에 창문이 없답니다. 창문을 다 막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문을 닫아 놓는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지내기도 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제물을 뭐 태우거나 하면 연기도 올라갈 텐데, 이 안에 창문도 없이 문을 폐쇄해 놓기 때문에요, 안에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바깥의 온도하고 차이나 이런 뭐 온도 차이나 기압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바깥의 것이 안으로 들어오질 못한답니다. 위에 뜨거운 공기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진공막 같은 걸 이렇게 치나 봐요. 그래서 항상 문을 닫아 놓고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창문도 없었기 때문에 바깥으로 이제 천정으로 물이 들어오지 비가 새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비가 샌답니다. 왜요? 관광객들을 위해서 문을 개방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로마 이야기를 이제 세 챕터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로마를 들여다보면서 느낀 게, 로마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유산을 남겨줬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광대했던 로마 제국의 땅도 아니고요, 그리고 로마의 많은 이런 유적지, 문화유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로마가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은 피정복민들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관용, 그리고 그들을 포용하는 그런 그들의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배워야 될지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